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벼락치기 달인들이에요. 근데 벼락을 잘못 치면 이제 리콜 같은 게 벌어지는 거지만 작은 정주영 회장이 도처에서 잘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 이퀄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느낌이.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금강식당,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추된장집입니다. 점심때 약속이 없거나 오늘은 뭐 먹지? 하면 그냥 제가 편안하게 와서 집밥 먹듯이 와서 먹고 가는 식당인 거 많이 알고 계시고, 지난번 하나자산운용의 유비 팀장하고 같이 고배당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왔었던 바로 그 식당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의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후배님을 모셨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차로 자율주행으로 이 엄청난 변화에 있어서 큰 해안을 통찰력을 가끔씩 방송에 나와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보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이 자주는 안 나오세요, 그죠? 자주는. 네, 방송이 저희 또 주업은 아니라서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좀 바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만 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시장에 12년 전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잖아요. 벌써 12년 됐나요? 네.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맞습니다. 제가 한화자산운용 팀장 하다가 제일저축은행으로 갔었잖아요. 맞다. 네. 그때 이제 900이 깨지면서 이거는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일저축 갔다가 한 3개월 공부를 하다가 이번 장에 올라올 때는 뭐가 올라올까, 그걸 여러 자료를 보다가 1980년도 초, 마치 지금처럼 폴 볼크가 금리도 올리고 맞습니다. 고물가에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그때 1981년 2년도에 일본의 6개의 자동차 회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 늘면서 1982년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주가가 다 100%씩 올랐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때 2008년도가 유가가 147불까지 갔었고, 그때도 이제 물가 공포가 심했었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었고.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유가는 많이 올라갔고, 그렇다면 연비가 좋고 고장이 안 나는 80년도 초에는 일본 자동차를 샀다면 지금은 현대차를 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그때는 이제 센터장님 아니고 팀장이었죠. 팀장이고 예. 자동차 맞습니다. 담당이었어요. 담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전화해가지고 어렵지만 가락동까지 좀 와주시면 안 되겠나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어요. 그때가 2008년 말에는 극단적인 비관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자동차도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였고요. 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안 된다라는 얘기로 그 패배론이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2008년도 지금 돌아보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네. 챕터 11, 즉 미국의 빅3 중에 GM하고 예. 그다음에 크라이슬러가 챕터를 파산을 합니다. 예. 크라이슬러가 파산했죠. 파산했죠. 예. 그래서 포드만 버텨냈고요. 그래서 이제 뭐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가버넌트 모터스라는 굉장히 비아냥을 많이 받았죠. 그때 GM도 망했던 거예요?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두 개 사건 때문에 저도 당시에 이제 한국 GM, 당시 대우자동차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때죠. 예. 그때도 막 한참 그 얘기가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000만 대 저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1000만 대 육박하면 바로바로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당시에 이제 GM이 그랬고요. 예. 당시 이제 업계 1위였던 GM이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가 그때 이게 웬 떡이냐. 예. 미국의 큰형님이 쓰러지셨네. 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 네.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도 중국을 때리듯 당시는 일본 자동차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렉서스라든지 이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졌었죠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청문회까지 가서 도요타 회장이 90도로 이제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그러면 그게 도요타 리콜 사태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GM이 먼저 힘들어졌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치고 올라오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밟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음모론적 시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앞뒤는 약간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만 아마 그 쓰나미가 있었던 게 11년도였던 기억이 나요. 2011년 그쵸? 3월 달이죠. 그렇죠. 일본 쓰나미가 터지면서 일본의 부품, 지금도 이제 공급망 아. 이슈가 있었지만 그게 있었죠. 해안가에 있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본의 부품 회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 대 육박했던 도요타가 저주에 또 휘말리게 되는 거고요. 사실 조금 이제 더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이후에 야 이게 웬 떡이냐 했던 게 폭스바겐입니다. 아, 그래요? 폭스바겐이 당시에 이제 세계 1등이었던 GM이 무너지고 도요타가 갔다가 들어온 리콜 문제와 네. 그다음 쓰나미 문제. 사실 그때는 쓰나미도 그랬지만 더 힘들었던 게 태국으로 공급망을 다 옮깁니다. 태국으로요? 일본이. 왜냐면 태국은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일본의 동무대이기 때문에 예. 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쓰나미의 후폭풍을 태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으로 극복하려고 했죠. 근데 또 유례없는 홍수가 납니다. 태국에요? 태국에. 아. 그래서 그때는 하늘도 현대차를 돕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1000만 대 저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계속 풀어가자면 폭스바겐이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고 네. 당시에 이제 뭐 채터누가 공장을 미국 파산 때 이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예. 어제 이 미국에서 한번 제대로 장사해보겠다고 막 펌프업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 이제 또 디젤 게이트가 나죠. 아, 폭스바겐의 그렇죠. 디젤 게이트. 그래서 세계 1, 2, 3위가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희한하네요. 그쵸. 진짜 1등이 됐을 때마다 그런 저주가 맞습니다. 발생했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몽구 회장이 우리도 1000만 대 간다였는데 사실 저희는 자 이건 너무 욕심 아니냐 였던 예.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동차를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 합산 캐파가 940만 대까지 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1000만 대 바로 전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세타2 리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뭐 경고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대 저주라는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차화정이 2008년 말서부터 당시에 이제 현대기아가 플랫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구동, 제동, 완충, 조향을 담당하는 밑바닥을 현대기아가 같이 쓰기 시작해요. 예. 그때 아반떼, 뭐 투싼 이런 게 같은 플랫폼을 같은 플랫폼입니다. 쓰는 거죠. 그건 이제 같은 현대차 내에서 예. 뭐 세단과 SUV를 같이 쓴다면 예. 당시에 기아 차도 같이 쓰기 시작하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 뭐 이런 차하고 예. 소나타하고 이제 같이 뭐 같이 같은 플랫폼을 플랫폼 같이 쓰기 쓰고. 시작하면서 계속 이것들이 합쳐지죠. 아. 또 하나는 같은 플랫폼을 글로벌리 확산을 시키면 예를 들면 울산 공장에서 만들던 차를 미국에서 만든다고 달라질까요? 예. 같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 따지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죠. 아. 복붙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당시 기억났던 게 원가율이 74%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와. 우리가 80%대 뭐 초중반 정도로 예. 만족을 해야 되지만 당시에는 정말 뚝뚝뚝 떨어졌던 원가가 74%까지 됐기 때문에 당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을 때죠. 아, 말씀하시니까 막 옛날에 그 자료에서 나왔던 게 막 기억이 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큰 차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차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차대라고 예, 예. 얘기해요. 근데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조금 일천했기 때문에 엔진 사이즈와 트랜스미션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이걸 더 줄이기는 어려웠죠 기술적으로. 예.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엔진이라든지 트랜스미션을 압축해서 작게 만드는 기술이 생겼고 뭐 8단 변속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예. 엔진도 우리가 뭐 직분사 엔진 같은 거 굉장히 작게 만들면서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아반떼 같은 C 세그먼트부터 대형차까지 같은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고정비 아닙니까? 네. 예. 조금 들였는데 결국 차는 대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 게 뭐 중국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미국, 예. 유럽 똑같이 만들어, 뭐 이렇게 계속 복붙하다 보니까 단위 단가가 계속 떨어질 때입니다. 예. 그때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떤 거죠? 우리가 진짜 깨달았을 때죠. 그래서 야. 2012년까지는 정말 뭐 기아 자동차가 14배 올랐죠, 바닥에서부터. 아, 그때 14배 14배니까 올랐네요. 당시 정말 자동차학 정유가 아니었으면 뭐 당시는 뭐 명함을 내밀 수도 없을 때였고요. 네. 당시 제 재미났던 게 뭐냐면 타이어를 열심히 담당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
한국 타이어, 뭐 넥센 타이어, 이제 금호 타이어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타이어가 차 화정의 하이브리드예요. 자동차 화학 정유의 하이브리드가 타이어입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화학이 들어가네요. 화학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 자동차 부품이지만 원가 네. 구조라든지 아니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예. 동일하게 돌아갔죠. 그래서 당시에 타이어는 뭐 넥센 타이어가 한 20배 올랐습니다. 이야. 주가가. 그래서 아, 가장 행복하기도 했고 당시에 뭐 계속, 최고의 전성기셨잖아요. 네, 업계 뭐 1위를 계속 주셔서 그때 네. 뭐 정말 신나게 일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차화정 얘기까지 하면 이게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제 밥이 나왔으니까 저 이거 밥 좀 먹고 가시죠. 타이어 얘기 나온 김에 동그란 밥 한번 저희가 한번 아. 아니 그게 12년 전인데도 네. 우리 센터장님도 막 생생하게 다 아유, 기억하시네요. 너무 그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었고요. 네. 당시는 아침에 뭐 저 무슨 호텔마다 참 거액 투자자분들 모셔놓고 자동차 얘기만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하루에 뭐 세미나를 하루에 8개씩 했을 때니까. 하루에 8개요? 한 달 세미나를 100개 이상씩 다녔던 기억입니다, 그때는. 한 달에 100개 이상. 네. 그때 뭐 자동차 하면 그냥 자동차 고태봉이었어요. 사실. 아니, 우리 고태봉 센사장님은 전공이 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요. 사회복지학과요? 근데 이제 아니 음. 처음에 느낌은 분명히 문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문과의 그 나레이션, 내러티브와 이 크리에이티브니스, 뭐 이런 창의력, 그게 분명히 그런데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이과 나왔나 보다, 무슨 기계공학과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쵸? 근데 네. 자동차를 제가 처음 했을 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경제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출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미나가 불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면 뭐 부품도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당시에는 뭐 우리가 피스톤 링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 커넥팅 로드가 어떻게 뭐 그다음에 이런 이 자세한 부분까지 알지 않으면 예.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그때 기억나시는 게 아마 우리 PR 혁명 얘기 나올 때 예. 아니면 이제 PBR 혁명 나올 때 당시에 0.2배짜리 PBR 부품사들을 저 그때 이채원 이제에서 처음 뵌 거거든요. 그때 이제 0.2배짜리를 사서 1배 만드는, 즉 5배짜리 만드는 게 거의 유행이었습니다. 예. PBR 0.2배짜리. 그때 그런 부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미나를 요구했던 때였어요. 그때 정말 뭐 대구, 부산, 양산 할 거 없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 나거든요. 네. 2019년도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0.1짜리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워낙 북이 크죠. 왜냐면 공장을 가보면 부품사들이 증권 시장 내에서는 되게 작은 규모지만 가격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계 장비라든지 걸 보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거예요, 다. 2019년까지 이제 자동차 주가가 참 정말 너무 암흑기였었잖아요. 2012년 그 차화정 장세에 있었고, 2012년 말에 저는 그때 원엔 환율이 꺾였어요. 1,500원 하다가 이제 툭툭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자동차는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행히 이제 위에서 잘 탈출하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삼성동 땅 질렀던 거, 그게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그건 이제 좀 실망감을 좀 줬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당시에 한 11%, 12% 나왔었죠. 차화정 장세 때는. 맥스가 분기당 뭐 2.5조까지 나왔던 기억이 나니까요. 그때 분기에 2.5조요? 근데 그때 충당금이 당시에 뭐 매출액이 2%씩 쌓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동차는 이제 리콜이 있게 되면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전입액이라는 걸 쌓아요. 이건 뭐냐면 언제든 리콜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돈을 잘 벌 때는 좀 과하게 쌓습니다. 충당금을 과하게 쌓아서 오히려 이익을 줄인 거네요. 줄이죠. 줄이는데 그게 부채 항목에 대해 우리가 마치 퇴직금, 충당금을 쌓아놓게 되면
퇴직하시는 분한테 무조건 드려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부채 항목으로 쌓아놓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현금이거든요 이게. 예.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정이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영업이익 더하기 충당금을 더하면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뭐 실적이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네.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았기 때문에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바로 사용 항목과 전입액 항목을 다 분리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이 리콜 때문에 얼마가 사용되는구나, 예. 아니면 이거는 저축 개념으로 쌓아놓는 거구나 좀 보였거든요. 예. 예전엔 그걸 두 개를 퉁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쓰고 어떤 게 사실 저축하는 개념인지가 좀 모호해졌죠. 근데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 돈을 버는 실력은 끝내주는구나. 이번에 왜냐면 거의 뭐 지난 분기도 그리고 이번 분기 사상 최대로 돈을 네.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은 좋은 겁니다 지금. 어.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차화정에 도취가 됐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M도 힘들어졌고 토요타도 힘들어졌고 그렇네요. 폭스바겐도 힘들어졌던 예. 것들이 전부 다 일제히 또 피어오르죠 그 업체들이. 근데 현대가 좀 어려운 국면들을 맞이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차화정이 뭐 워낙 불을 뿜었기 때문에 크게 한번 꺾였고요. 또 그때가 정몽구 회장 이미 건강 악화 때문에 아.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암흑기가 좀 있었어요. 암흑기였군요. 그 누구도 뭐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죠. 회장님의 부재와 또 어떻게 보면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아직까지는 힘이 없었을 때라 예.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그런 국면이 좀 오래 갔어요. 아. 그때 이제 저희가 계속 눈을 돌렸던 거는 예. 2012년도에 뭐 모델 S서부터 해서 어떤 테슬라 예. 계속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힘들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고 예. 당시에 또 특히 자동차가 EV 전기차로 전환된다. 예. 예. 그다음에 무슨 앞으로 자율주행도 자동차 운전 보조 시스템에서 ADA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ADAS. 레벨 1, 2는 ADAS에서 커버가 되고요. 이제 3, 4가 되면 이제 AI 고도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냥 굉장히 편하게 레벨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2하고 3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면 귀책 사유가 사람한테부터 완전히 자동차로 넘어오는 게 레벨 3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정도지만 네. 3, 4가 되면 자동차가 책임진다라는 모드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블랙박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자동차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를 아주 면밀히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자신이 있지 않으면 레벨 2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테슬라가 바로 뭐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레벨 4로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예. 했고 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그 전기차 소재 관련된 거에 엄청나게 질렀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의도업계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처음부터 배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것들이 다 망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아니 지금 테슬라랑 실리콘밸리에서 웨이모는 자율주행 이러고 있는데 정몽구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그런 게 있었었네요. 뭔가 아니 현대차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의사결정이.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부러 신차도 안 내고 일부러 이런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늘 현대자동차를 얘기하다 보면 음모론적 시각은 따라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뭐 항시 뭘 하고 있었냐면 당시 엑셀로 네. 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교환 가치를 실시간으로 HTS에 연동시켜놔서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이제 후배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 단계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부재, 그 다음에 대부분 의사결정자는 아버지가 임명해놓은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들한테 용의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는 제가 치고 나올게요라고 주주들한테 만약에 설득을 성공했으면 네. 그게 그게 나가는 건데 도중에 그 과정이 좀 많이 어설펐어요. 어떤 주주분이라도 아마 오케이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이제 실패하고 나서부터 아마 범현대가가 정의선 부회장을 회장으로 등극시키는 어떤 일련의 이 흐름이 없었다면 예. 계속 저번에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 정도였군요. 네, 근데 이제
지분은 결국은 뭐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수석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네. 또 한 번은 또 그 아저씨 분들이 용단입니다. 예. 내가 물러나 줄게. 나를 만약에 그때 조금 이분들이 좀 미련을 가지셨다면,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현대자동차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이 부회장님들이 다 그냥 내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다 물러나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결국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오히려 야 이렇게 빨라도 돼 할 정도의 속도 위반이었죠. 예. 왜냐면 뭐 로봇 사업 인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UAM, 예. 뭐 나사에서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던 신재원 사장님 모셔오고, 그리고 해서 뭐 모셔널하에 2.4조 투자하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타면서 지금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6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그때 의사결정이거든요. 아, EGMP, 그렇군요. 배터리 플랫폼 빨리 만들어라. 예, EGMP.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20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게, 물꼬를 튀어만 주면 수압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에요. 추진력이 옛날부터 정주영 회장님 시절부터 네. 추진력이 되게 강한 그러니까 조직이잖아요. 현대차 그룹 이퀄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느낌이 아. 굉장히 사람들이 압이 세요. 야. 그러니까 뭐 술 먹어도 화끈하게 먹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중국에 갔더니 총경리 분이 이렇게 막 저 당시에 골로라고 그러죠. 골로를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골로. 북경 현대라고 써 있고. 난로 골로. 그 2002년도 제가 중국을 갔더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일본 메이커들은 외국에 뭔가 지사를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면 200명씩 온대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어딜 가도 소수만 가 있어요. 다 현지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서 뭐 특권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작업복 입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6개월 만에 소나타를 만들어라는 미션이었어. 2002년대 중국에서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북경 크라이슬러 혹은 북경집하고 하고 있다가, 예. 당시에 중국이 큰 충격 한번 맞았죠. 그래서 예. 당시에 모든 자동차 업체가 중국을 이탈할 때입니다. 상하이는 폭스바겐하고 GM이 워낙 잘 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고, 당시에 동펑 위에다 기아라고 기아 자동차가 98년도에 아주 작게 이 10달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98년도면 기아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막 인수했을 때였기 때문에, 야, 나가도 돼. 그렇죠. 니네 제품이 조금 떨어진 제품력이, 천리마라는 차가 뭐였냐면, 천리마가 당시에 엑센트였습니다. 엑센트가 현대자동차 엑센트를 기아 자동차가 천리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판 거죠. 중국에다가요? 네. 아.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졌고,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도 2001년도죠. 2001년도에 우리도 나간다. 연대 당시에 북경집이 나가고, 북경 기차가 여보 집이 나갔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손잡을 사람이 있어 했더니, 당시에 이름도 없었던 현대차가 손을 든 거예요. 손든 거군요. 그 당시 기대도 안 했습니다, 북경은. 그럼 한번 해보든가 하면서 뭘 했냐면 물납을 해요. 다 떨어진 군용 트럭 공장을 덜렁 준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봐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초라한 공장에 예. 바닥은 흙으로 돼 있고, 초경리부는 난로에 이렇게 손 째고 있고, 옆에 덜렁 현대 모비스라는 공장을 그냥 빈 공터에 그냥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소나타가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죠.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대 속도라는 이름이 나왔던 게, 한국 분들은 한번 그래서 그 수압이 세다는 게, 야 빨리 가서 6개월 만에 차 만들어! 라는 미션이 있으면 그냥 가서 어떻게든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현대자동차의 문화고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만에 공장 들어가서 1조에 다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처음에 가면 40개 후보지 확 물색해요. 네. 어떤 지역에서 인센티브 주는지 확인해봐. 그럼 다 정치들 만나고 다녀요. 네. 어디 딱 결정되는 순간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현대 건설이나 당시 현대 엠코죠. 엠코가 날라와가지고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 공장 짓고 있는 동안 서비스망, 그 다음에 판매망 다 모집해요. 공장이 들어서기 들어서기 전에 전에, 이미 또. 근데 그게 야. 다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분이 그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함께. 그래요? 그러니까 멀티펑션인 거죠. 와. 한 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은 정주영 회장이 도처에서 잘하고 있다. 야. 왜냐면 그거는 정치인들하고도 만나야죠. 인센티브 예. 논의해야죠. 그 다음에 딜러 다 만나야죠. AS망 또 구축하고 부품 다 세팅해야죠. 네. 협력사, 부품사들 전부 다 또 자리 부지해줘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그룹을 만드는 과정들을 다 겪은 분들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글로벌 확장할 때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자산인 거죠.
굉장히 압이 센 분들이에요. 예, 네. 아비스 분들. 그런 거 보면 이 그룹마다 이 문화가 있고 정신, 스피릿이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죠? 맞습니다. 현대만의 어떤 문화, 그런 추진력. 아, 그게 이 설립자 정주영 회장님의 이 정신이 계속 이렇게 개성돼서 내려오는 거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방송이나 세미나를 할 때 네. 현대차가 잘할 수 있다 얘기하면 댓글로 굉장히 비난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잘 보이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자동차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 당시에 프리우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 네. 야,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했을 때 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도 하이브리드 만들어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양연구소가 지금 14,000명의 기계공학도들, 메커니컬 엔지니어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 큰 연구소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연구소에 14,000명의 엔지니어가 있다는 게 네.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뭐 우주선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뭐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이 아이오닉 5, 6는 전기차지만 당시 아이오닉이라는 원시 브랜드 기억나시죠? 네. 그때는 이제 올해 3종 해가지고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세 개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해요. 야. 근데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그때 축하하려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좀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까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네. 왜요? 감격도 감격이지만 이게 너무 이 저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를 극단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눈물 없이 만들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EGMP를 보면서도 야 이거 테슬라가 언제부터 한 건데 현대가 지금 내놨어? 라고 네. 비아냥을 많이 네, 그랬었죠. 그러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명히 그 미션과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분은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 오브 더 이어 올해 자동차상을 대거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벼락치기 달인들이에요. 근데 벼락을 잘못 치면 이제 리콜 같은 게 벌어지는 거지만 정말 그 단위 시간 내에 만들어 네.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이제 뭐 우리가 테슬라 이후에 뭐 마켓슈어 2위 했다고 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과 또 그런 희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아, 오늘 명언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현대차 그룹이 대한민국이다. 현대자동차가 아프다. 저는 그렇게 해서 네. 자료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아, 지금까지는 이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다 해왔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자동차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요. 저는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걸 어떤 두려움으로 좀 받아들이냐면